내가 리스크 성향이 굉장히 뭐 공격 투자형이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를 사는 거고, 약간 안정형 투자형이다 하면 금을 사는 건데, 예. 배당까지 원한다면 장기주식 사는 거예요. 아니, 금과 비트코인은 같은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주고 싶은 거고, 중국의 등장으로 토큰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미국 AI 쓰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골치 아픈 게 중국 AI가 미국 내에서 그 기업 차지하는 비중이 4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싸니까. 예, 그 양찌나 걔네들이 엄청 싸게 판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중국한테 뺏길 수 있어요. 그렇게 중국한테 뺏기면서 소위 말해서 작살난 업종이 2차 전지, 태양광. 예. 저는 그게 큰 리스크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매크로 이야기 해볼게요. 아, 네. 연준의 이제 금리 결정이 9월에 있게 될 텐데, 동결이냐 인상이냐를 두고 뭐 선제적인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보험성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간밤에 PC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연준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아, 그러게요. 좀 어려운데, 지금까지의 워시 의장의 스탠스를 보면 그냥 일단 동결하고 시장의 움직임이 올바르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30년물 기준으로 5% 초중반이잖아요. 10년물은 4.7%. 이 시장 금리 자체가 긴축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연준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시장 금리들이 알아서 긴축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다면은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왜 베센트 장관이 그렇게 신경을 쓰냐면, 이게 뭐 미국 재무부의 이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한테는 뭐 주택이라든지 자동차 할부의 이자 기준율인데 높으니까 예. 소비가 안 좋잖아요. 소비가 안 좋으니까 경제 지표들이 고용이라든지 소비 지표, 최근에 월마트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막 무너지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시장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알아서 금리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경기가 둔화된 걸 반영해서 시나브록에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굳이 연준의 액션으로 긴축 효과를 더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실제로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시장이 하는 거가 뭐 지금은 뭐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사실 뭐 우리가 미리 금리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 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좋을 거라고 센터장님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금리는 저는 지금 만약에 산다면 미국 장기채 살 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고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주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예전에 24년에도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국 경기가 좀 둔화되는 과정인 거고, 금리가 안정을 찾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상한 건 내년 한 1, 2월이게 되면 생각보다 4.7이 아니라 한 4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도 이 정도 금리 레벨이면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변수는 뭐냐면 9월에 오늘 우리가 촬영일 기준으로는 한국은행 한 달 건너뛰지 않겠냐 했는데 바로 올려버렸거든요. 예. 워시 FOMC에서도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올리면 금리 기대치나 금리는 오히려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년 한 2, 3월로 이렇게 금리가 안정을 이렇게 찾는 거로 봤었는데, 이게 확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지금 채권 가격이 매력적이라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9월장을 앞둔 입장에서의 투자자의 스탠스는 금리가 높다라는 리스크가 시장에는 어쨌든 조금씩 상방을 누르면서
천천히 주가의 조정을 받게 하느냐 아니면 급하게 받게 하느냐의 차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모든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온화한 움직임이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의 좀 반응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잭슨홀 미팅 이번 주잖아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미국의 이 장기물 국채 네. 금리에 대한 시장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워시 의장이 뭐 구체적으로 좀 더 발언을 내놓을까요? 일단 주제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건 아니고 예. 딱히 안 하지 않을까? 하더라도 약간 베센트 vs 워시의 구도로 아마 다음날 신문 기사는 타이틀이 베센트는 저렇게 금리 어떻게든 시장 개입해갖고 좀 뭐랄까요 막 금리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워시는 시장이 알아서 잘하는데 이 정도의 코멘트, 그러니까 코멘트 자체는 그렇게 직설적이진 않겠지만 속내를 뜯어봤더니 드래켄 밀러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알아서 긴축에 효과를 주는 거다라는 어떤 어떤 타이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별로 이번 잭슨홀 미팅에 크게 그렇죠. 이벤트성으로 작용이 없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런 워시 의장의 스탠스 때문에 베센트 장관의 그 국채 바이백의 이슈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안정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VS 구도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 베센트 장관은 지금 미 재무부 소속이잖아요.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 대통령. 예. 행정부. 근데 워시는 독립기관이잖아요. 어쨌든 독립기관. 예. 그러면 대통령이 금리가 너무 높아. 너 일 안 하니? 일해야지. 그러면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재무부로 살 수 있는. 근데 워시는 대통령의 이거 어차피 독립성을 끊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굳이 이 워시가 베센트가 하고 있는 업무에 자꾸 개입을 하는 거는 독립성 훼손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베센트 장관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단기채를 발행해서 장기채 사는 거, 이를테면 재정,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재무부 은행식으로 막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사실은 TGA 계정이라는 게 재무부가 갖고 있는 연준의 마이너스 통장이거든요. 근데 그 TGA 계정이 주로 활용되는 게 뭐냐면 재정 정책을 위한 지출인데 네. 그걸 갖고 국채 산다? 그럼 돈이 여기서 만약에 빵꾸 났다? 뭘 할 거야? 채권 발행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채권 발행해?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순환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장중 내지는 하루 정도 뭐 움직였다가 이제 되돌아갔는데 본인도 그건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생각에는 베센트 장관이 지금 개입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도 어쨌든 이란과의 관계가 군사적인 행동에서 비군사적인 행동, 경제 제재로 넘어가다 보니까 유가가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어떤 시점인 거고 알아서 긴축의 효과로 경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봤을 때도 채권을 사는 게 굉장히 나이스한 타임이구나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두 달 지났을 때 금리가 내려가 있으면 베센트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안정시켰습니다 제가 이럴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요. 예. 어떤 직장인의 고충.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재무부는 어떤 그런 효과에 대해서 드래켄 밀러나 시장에서는 그 효과 없어 라는 건 맞지만 그 시점을 봤을 때는 지나고 보면 이게 뭐에서 재무부 때문인지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가가 빠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리는 안정시켰을 거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자리도. 우리 모든 인간사가 동일해요. 예. 워시는 연준 의장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없어. 내가 독립적으로 하라고 인사청문회 때 독립성 훼손하지 말라고 나한테 듀티가 떨어졌는데 네. 재무부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뭐 워시 회장이 마음대로 폭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바보 소리 정도 듣겠죠. 제롬 파월한테 했던 것처럼. 잘리겠죠. 예. 뭐 잘리면 본인들 돈은 많으니까 뭐 괜찮은데 그 대신에 이제 그런 어떤 재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후대에 남는 거고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결국 재정 위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으로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이랑 금 비중 확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투자 포지션은 좀 어떤가요? 저는 좋다고 봐요. 타이밍이 맞다고 보는 건 장기채와
금, 비트코인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뿐이지 방향성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이 금리가 상단에 머무르고 앞으로 안정이 될 거야 라는 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앙은행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기채가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는 금과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리스크 성향이 굉장히 공격 투자형이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를 사는 거고, 약간 안정형 투자형이다 하면 금을 사는 건데, 예. 배당까지 원한다면 장기채를 사는 거죠. 아니, 금과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어떤 일드적인 개념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한다 그러면 미국 주식, 한국 주식도 사야겠지만 뭔가 약간 그 이외의 해지 수단이 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금도 사면서 조금 더 변동성이 있다면 비트코인 같이 사는 건데 같은 방향성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금이 올라가는 건 실질 금리가 안정이 찾을 때 금이 올라가요. 거기다가 이제 중앙은행의 특히 이제 미국 이외의 이머징 중앙은행의 어떤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재정 지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 두 번째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건 뭐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이에요. 클라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단기채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발행될 때마다 0.79의 TB를 사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확장이 된다 그러면 T빌 수요가 계속 확장이 된다는 얘기고, 달러 패권이 커진다. 그렇죠. 그러면 그 T빌 수요의 한 축이 이제 클라리티 법안, 진제스 액트는 이미 있는데 클라리티 법안이 뭐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 예금은 지금 1달러당 0.08의 T빌만 갖고 있어요. 근데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오면 거의 곱하기 10배의 TB를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데 미국채로 자기들의 국가의 화폐를 해지시키고 싶은 자금,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나 그런 자금들이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미국채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요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클라리티 법안이 만약에 9월, 15월 이후에 상원에서 절차적인 표결이 잘 된다 그러면 빠르게 단기채가 안정을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베센트 입장에서는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많다? 단기채도 안정을 하는데 안 그래도 내가 단기채로 조달해서 장기채에 사는 전체적인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라서도 암호화폐라든지 그런 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전략으로 해지 수단을 마련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일단은 했고요. 앞으로의 금리 방향은 물론 미국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최종금리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지금 점도표 보니까 3.25더라고요. 예. 지금 분위기로 보면 3.25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연속으로 7, 8월 올렸기 때문에 9월에는 저희가 없어요. 금통위가. 10월에 바로 또 올릴 거라는 부담감은 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저도 사실은 한번 올리고 나서 그 올린 효과를 한 데이터나 이런 어떤 시차적인 걸 감안하면 좀 기다리지 않겠냐는 생각이었는데 바로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바로 올렸다라는 거는 이 3.25까지 점을 찍어놨다라는 거는 그러면 내가 무기를 다 소진해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다 올렸는데 그때 또 가서 물가가 또 계속 높으면 어떡할 거야. 예. 그러니까 조금은 올해 정도는 3.0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점도표상으로 아직 좀 상방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또 불안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본인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전반적인 자산시장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BOJ도 계속해서 인상의 스텝을 밟고는 있는데 일본의 움직임에 따른 한국의 자산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환율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네, 상태잖아요. 많이 내려와 있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도 있었지만 일본 자금들이 원해지해서 한국 국채를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채와 일본 국채 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일본 은행이 9월 중순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 취하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금이 우리나라에 사는 그 규모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원화 수요가 조금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9월 넘어서 10월 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1,500원이나 이쯤에 잡아놨던 기준 환율이 1,300원이면 당연히 수출 기업들 실적도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면서 이제 좀 뭐랄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고 더불어서 뭐 SK 하이닉스의 ADR 뭐 이 자금도 많이 들어와 버린 상태고 주주 환원을 위한 배당 수요도 있어야 되는 거. 근데 거꾸로 그거는 외국인들한테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나가는 수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얘기했던 일본 은행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보다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환율이 움직이는 게 더 불안 요소 아닌가요?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잘 보시면 원화가 강해졌다고 외국인이 샀나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어느 순간부터 원화와 주식시장은 굉장히 연결고리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화 강해지면 한국 시장 강해졌고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이 샀는데 그리고 원화가 이제 더 이상 강해지지 못하면 외국인 팔면 한국 시장 빠지고 이런 관계인데 지금은 원화 약해지면 한국 시장도 이렇게 강해지고 원화가 강해졌는데 한국 시장 빠지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해진다고 해서 한국 시장 주식시장이 빠진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원화의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의 변동성이라든지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내포한 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원화의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는 그들은 해외 투자잖아요. 예. 해외 투자하는데 그 통화 가치가 자꾸 변동성이 보인다라는 거는 기초 자산의 이외에 변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초 자산 자체도 변동성이 심한데 이 외환까지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 자금들이 들어오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환율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고 사실 매크로 환경을 여쭤보면서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 헤쳐나가야 될 마켓 리스크들 짚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투자자분들 가운데에서 급상승기에 유입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그 시기가 오겠지 하는 희망을 아직까지 놓지 않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특히나 앞으로 남아있는 마켓 리스크들을 체크리스트로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뭐 금리적인 부분에서 금리의 안정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금리의 안정화가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금리가 좀 내려가기 시작해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서 좀 이제 뭐랄까 뭐 미국채 기준으로는 뭐 한 3% 후반에 4% 초반 되게 되면 이제부터 주식시장이 좀 안정되겠구나. 이제부터 약간 리레이팅이 시작되겠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월이나 내년 1월에 들어갔을 때 기업들 실적에서 특히나 중요한 게 세일즈,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매출 증가율도 얘기 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부터는 오히려 캐펙스보다는 매출 증가율이 잘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잘 안 나오게 되면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잘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가의 강한 상승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폭풍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펀더멘털이 개성인데도 한 번 시세를 줬다가 부러진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기까지에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켓 리스크 3가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금리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이 금리에는 뭐 시장금리도 있겠습니다만 기준금리 그리고 장기물의 채권금리까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을 보실 때 기존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봤다면 이제는 매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함께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상승장의 마인드와 하락장의 마인드, 조정장의 마인드는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인드셋을 좀 되새기시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를 같이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또 하나 생각이 나서 아. 좀 여쭤볼게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중국의 흐름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창신 메모리에 이어서 뭐 양쯔 메모리도 상장한다 이러는데 중국 메모리 시장의 위협은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 주가 흐름이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상반기도 금리는 높았거든요. 예. 근데 하반기는 금리에 이렇게 연동이 되는 하이퍼스케일러도 있지만 중국의 등장으로 토큰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토큰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는 뭐냐? 아, 중국은 AI마저도 되게 싸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가격 경쟁력이잖아요. 우리가 중국 제품 안 사고 싶어져도 근데 알리테무에서 너무 싸게 팔아. 안 삽니까? 맞아요. BYD 중국의 전기자동차 안 사고 싶어. 저 불날 수도 있어. 근데 어느새 동네 보니까 좀 보여. 맞아요. 너무 싸니까. 예. 미국 사람들도요. 미국 AI 쓰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골치 아픈 게 중국 AI가 미국 내에서 그 기업 차지하는 비중이 47%까지 올라왔더라고. 너무 싸니까. 예, 그 양쯔나 걔네들이 문제 그걸 자금을 펀딩마다 치팅이든 뭐든 엄청 싸게 판다라는 리스크예요. 예.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들의 가격에 하방 압력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바기닝 파워, 고객을 잘 유지하는 부분들 이게 없다면 한순간에 중국한테 뺏길 수 있어요. 그렇게 중국한테 뺏기면서 소위 말해서 작살난 업종이 2차 전지, 태양광, 예. 많죠. 실제 디스플레이. 사례가. 뭐 저는 그게 큰 리스크라고 봐요. 오. 그래서 중국을 잘 배제할 수 있는 공급망 체결 그러려면 고객사가 우리 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마냥 비싸게만 팔면 고객이 사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준이 요 정도인데 요 가격이 요만한 거야. 근데 수준은 약 요 정도 돼. 타이어로 따지면 미쉐린 타이어 100만 원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타이어 70만 원이에요. 아이 그냥 뭐 70만 원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진입은 결국 가격을 유지시키는 전략 내지는 고객을 유지시키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동안에는 전닉마가 단합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는 게 가격을 유지시키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전닉마끼리 싸우고 중국끼리 싸우는 거지. 왜? MS를 확보해야 되니까. MS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되냐? 좋은 제품을 조금 낮은 가격으로 예. 고객이 사갈 수 있는 가격으로 적정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LTA가 등장했군요. LTE가 등장했지만 그 스스로 물어주면 돼요. 왜? 만약에 중국 제품이 이렇게 했는데 LTA 있어. 네. 내가 앵커된 가격이 이건데 취소하면은 이 정도의 가격을 해도 근데 이거 사면 이 정도의 스프레드 남으면 예.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수수료 물고 더 싼 걸로 네. 갈아타겠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집 계약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팔려고 했는데 막 올라요. 야 계약금 돌려주고 올라가면 항상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말은 좀 길었지만 중국이 지금 이렇게 자본을 태우고 IPO하고 하는 게 무슨 큰 리스크냐 하면 가격의 어떤 하방 압력이 커지는 거고 우리나라도 MS를 사수해야 되는 어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로 넘어왔다. 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살짝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 메모리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더 싼 중국 메모리를 탑재를 많이 해서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좀 미국 쪽으로 자금을 옮겨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예. 중국 제품을 미국 기업들이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전향적으로 쓸 일은 거의 없겠죠. 다만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도 지금 중국의 제품이 70~80%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살만한 기회가 있는데 예. 그럼 그 기회 이면에 또 다른 지불 비용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서 무조건 뭐 좋은 상황이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 중국이라는 어떤 그 싸게 만든 제품 때문에 나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진 거죠. 메모리를 수급받는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빅테크 이런 기업들 되게 지금 다들 주가가 리바운드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예. 이거 뭐 아마존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구글도 그렇고 그래서 빅테크가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하나의 어쩌다 보니 마켓 리스크를 하나 더 점검하고 그러네요. 가는 개념이 됐습니다. 참 사실 오늘 장의 분위기를 보면 하는 금통위의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에 환호하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모두가 환호할 때 그 그늘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때 정말 시의적절하게 나와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LS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센터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이프?